네, 안녕하세요. 경제학 원론의 김동빈입니다. 자, 우리 기초이론 이제 수학적 관점에서 접근하는 두 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자, 우리 지난번에 1차 함수까지 좀 말씀을 드렸었죠. 뭐 그때 말씀을 드렸다시피 이제 경제학에서는 수요라든가 공급을 이렇게 그래프로 좀 많이 표현을 하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수학적인 표현 양태 잘 좀 숙지해 주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특히나 이제 1차 함수다라고 불리우는 이런 관계 y는 ax 더하기 b라는 이런 함수 형식이 많이 이제 등장을 하게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잠깐 지난 시간에 했던 거 잠깐 복습을 해서 말씀을 드리자면은 자 이렇게 이제 1차 함수에 요 계수 있죠, 계수. 자, 그다음에 이제 상수로 주어져 있는 요게 이제 그 y 절편이다라고 이렇게 이름이 붙여진다라는 거를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요 1차 함수 앞에 붙어 있는 요 a라는 계수 값은 바로 얘를 그래프로 나타냈을 때 이 직선의 기울기가 된다. 이렇게 말씀드렸고 요 y절편이라는 거는 이렇게 이제 좌표 평면 체계에 얘를 그리면 요 y축을 통과하는 값의 위치를 말한다라고 말씀드렸죠. 자, 그래서 예시적으로 요런 거 다시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y는 만약에 뭐 2분의 1 x 더하기 3 예를 들어서 말이죠. 자, 이런 형태의 1차 함수가 주어진다라고 한다면은 요 관계를 이렇게 좌표 평면에 나타낼 수 있게 되겠죠. 자, 요거 약간 공간을 조금 좀 크게 그려보도록 할게요. 살짝 좀 크게 그리시면 이렇게 되겠죠. 자, 그래서 x축 수평축이 되겠고 세로축 y축으로 해 주신 다음에 자, 이 1차 함수를 여기 그래프로 그린다라고 한다면은 첫 번째 자, 요 제가 이제 얘를 이제 y절편이다라고 말씀해서 요 놈 다시 말하면 여기 한 칸, 두 칸, 세 칸 여기 3에서 출발해요. 그러니까 이제 세로축의 높이, 세로축의 요 3 지점에서 이 그래프가 그려지게 된다는 얘기죠. 그걸 지난다고요. 지나고 그다음에 요게 바로 기울기가 되겠습니다. 기울기. 자, 여러분 기울기가 2분의 1이다라는 얘기는 뭐죠? 왼쪽으로 한 칸 갈 때, 그러니까 왼쪽이 아니죠. 죄송합니다. 이제 오른쪽이죠. 오른쪽. 자, 오른쪽으로 한 칸 갈 때 위로 2분의 1칸 간다라는 그 뜻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요게 이렇게 한 칸 가면은 위로는 2분의 1칸 간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 다음에 다시 이렇게 한 칸 가면은 역시 위로는 2분의 1칸 이렇게 가서 자, 이런 라인을 그릴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여러분 오른쪽으로 한 칸 갈 때 위로 한 칸, 아니 2분의 1칸 올라간다는 얘기는 오른쪽으로 두 칸 갈 때 위로 한 칸 간다라는 얘기랑 똑같은 얘기 아니겠습니까? 자, 보세요. 여러분 요게 1이고 요게 2분의 1이잖아요. 그 다음에 요게 1이고 요게 2분의 1이니까 이거 합쳐서 그리면 어떻게 되죠? 두 칸 갈 때 위로 한 칸 올라간 셈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이게 바로 이제 기울기의 의미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1차 함수 같은 게 세팅이 되면은 뭐 여러분들 이제 실제적으로 시험지에 옆에 그 종이로 공란에다 이렇게 그래프를 그려서 풀이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아니 저도요. 경제학과 관련된 수요 곡선과 공급 곡선 나온 문제 저희 거짓말 안 하고 수만 문제 풀었죠. 근데 아직도 다 그려서 합니다. 연필로 다 그려서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 여기 1차 함수가 주어진 경우 다 이제 머릿속으로 아 얘가 이런 궤적을 그리겠구나라고 떠올려 주신 다음에 바로 연필로 같이 그려주신 연습을 좀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요런 함수를 좀 또 세팅해 보도록 할게요. 이번에 y는 자 마이너스 2x 더하기 10 이런 함수를 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까 말씀드렸죠. 자, 얘는 바로 y절편. 다시 말하면 우리 세로축에서 출발점의 위치이다. 거기를 통과한다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요 기울기를 의미하는 계수죠. 근데 기울기가 음수다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기울기가 양수라는 얘기는 이렇게 올라간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오른쪽으로 갈 때 이제 올라가는 게 이게 양의 기울기인데 얘는 음의 기울기가 되겠죠. 무슨 얘기입니까? 오른쪽으로 갈 때는 밑으로 내려가서 이렇게 내려앉는 형태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얘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오른쪽으로 한 칸 가면은 밑으로는 두 칸 내려가 줘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다시 오른쪽으로 한 칸 가면 밑으로는 두 칸 내려와 줘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제법 가파르게 그려지게 되겠구나라는 걸 어렵지 않게 추론해 내실 수 있겠죠. 자, 그럼 얘를 그림으로 좀 그려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 가로축을 x축, 세로축을 y축으로 했을 때 자, 얘는 요 세로축의 요 10에서 출발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요 길이가 10이 되는 거야. 딱 요 10의 길이 요 10포인트에서 이 직선 그래프가 이제 그려지게 된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근데 어떻게 여기서 출발하는데 자, 오른쪽으로 한 칸 가면은 밑으로 두 칸 내려와야 돼요. 그래서 하나, 예,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 좌표는 어떻게 되는가? 여기 좌표는 자, 우리 오른쪽으로 한 칸 왔죠. 그러니까 요 놈의 x 좌표는 1이 되는 거고요. 자, 근데 지금 요 10에서 밑으로 두 칸이 내려왔기 때문에 요 놈의 세로축의 높이는 바로 8이 되겠죠. 즉 얘는 1,8을 통과하게 된다라는 거 볼 수가 있겠죠. 마찬가지로 다시 한번 이런 식으로
오른쪽으로 한 칸 가면 밑으로 또 두 칸 내려오니까 여기서는 얘는 이제 2,6을 이렇게 이제 통과하게 되겠구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얘는 이제 요점, 요점, 요점을 통과하는 거죠. 이렇게 이제 내려가는 형태로 그려지게 되겠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시요. 자, y는 자 마이너스 2x 더하기 10 이렇게 있을 때, 자 그러면 얘를 이제 그림은 어렵지 않게 여러분 그려내실 수 있을 거예요. 얘는 여기 10, 그러니까 이 길이가 10이란 얘기죠. 이 10에서 출발하고 기울기는 이제 2. 다시 말하면 오른쪽 한 칸 갈 때 밑으로 밑으로 두 칸 내려오는 거죠. 오른쪽을 한 칸 갈 때 밑으로 이제 두 칸 가는 거야. 그래서 이렇게 이제 그려지겠구나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얘는 이렇게 온 다음에 이렇게 간 다음에 이렇게 내려온 꼴인데요. 자, 그럼 얘가 얼마만큼 이렇게 갔을 때 10칸이 내려오게 된 겁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 요만큼 이동했을 때 얘는 밑으로 10칸을 내려오게 된 셈이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길이는 얼마가 돼야 되는 거야? 바로 5가 되는구나라는 걸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 함수를 그래프로 나타내면은 제가 칠판에 그려드렸던 것처럼 요 하얀색 선이 딱 그려지게 되는데, 지금 이 하얀색 선에서 수평축을 지금 여기서 통과하고 있죠. 여러분 요 수평축을 통과할 때 요 x좌표를 x절편이다라고 부릅니다. 여러분 여기 좌표를 y절편이라고 부르는 거고요. 자, 그래서 x절편의 크기는 이제 5가 되는 걸 확인해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럼 이 x절편의 이 5라는 크기를 어떻게 구하시면 됩니까? 여러분 이렇게 그림을 그려서 이제 연상을 하거나 추론하시는 방법도 있겠고요. 또 한 가지 방법은 지금 요 지점의 좌표가 바로 x절편의 좌표인데 지금 여기서 높이는 얼마요? 0이죠, 0. 당연히 x축 지상에 위치하고 있는 거잖아. 그러니까 그 여기서의 y의 좌표는 0이 됩니다. 자, 그러니까 여러분 이걸 푸셔도 돼요. x절편의 크기를 구하고 싶다. 그러니까 요 y 자리에다가 0을 넣고 요 간단한 1차 방정식을 풀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거는 우리 풀이하실 수 있겠죠? 어떻게 하면 돼요? 얘를 넘기면은 이 x는 10이 되는 거죠. 그래서 x는 양변 2로 나누면 5. 이렇게도 구해 주실 수가 있다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아무튼 우리는 이렇게 해서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1차 함수를 그래프로 나타내는 방법을 이제 아주 빠삭하게 좀 숙지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왜 숙지하셔야 되느냐? 여러분 수요 곡선, 궁극 곡선이 다 이렇게 1차 함수 그려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1차 함수 다시 정리해 드리자면은 1차 함수는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좌표 평면 체계에서 이렇게 올라가는 형태로 그려질 수도 있겠고, 아니면 이렇게 이제 좌표 평면 체계에서 이렇게 내려오는 형태로도 이제 그려질 수가 있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얘는 이제 양의 기울기가 되는 거죠. 물론 여러분들 요 길이가 바로 이제 y절편이 되고요. 물론 여기서도 여기가 y절편이 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자, 그래서 이게 양의 기울기, 음의 기울기. 그다음에 여기서는 요게 이제 x절편이 되겠고, 물론 여러분 여기서도 x절편의 존재는 있습니다. x절편이 지금 보시는 것처럼 1사분면이 아닌 2사분면이 있기 때문에 여기서는 크게 x절편의 의미가 중요하진 않습니다만은 어쨌든 여러분 여기 이 길이도 이제 x절편이다라고 이렇게 부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1차 함수를 정리를 한번 해보시면 되는데, 자, 우리 이제 다음 할 게 뭐냐면 함수에 대한 얘기, 함수. 자, 지난 시간에 잠깐 언급을 해드렸던 것처럼 함수라는 얘기는 자, 원인이 되는 변수, 이른바 이제 독립변수라고 이제 불리우죠. 독립변수가 딱 변할 때 이 원인에 의해서 무언가 이제 결과가 발생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 만사가 다 인과율, 원인이 있으면 결과가 있잖아요.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좀 죄송하고 안타까운 말인데 이런 만약에 뱃살이 좀 많이 나왔다. 그럼 그거 원인이 분명히 있을 거야. 가만히 있는데 갑자기 눈 떠봤더니 배가 나오거나 이러진 않겠죠. 그 원인이 뭘까요? 뭐 가장 큰 원인은 뭐 어젯밤에 먹었던 치킨 야식 뭐 이런 게 있겠지. 아니면 운동 부족이라든가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그러니까 세상 만사 다 원인과 결과가 있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당연히 여러분이 공부를 열심히 한다. 이게 그럼 그게 원인이 돼서 결과는 좋은 성적 이렇게 나오게 되겠죠. 물론 여러분 현실에서는 어떤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원인이 되는 변수가 한 가지가 아니고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x1번이라는 원인, 그 다음에 x2라는 원인, x3라는 원인, 다양한 요인들이 이렇게 복합적인 결과를 이제 이야기할 수 있는데, 이러면 이제 되게 복잡하죠. 물론 여러분 경제학에서도요, 좀 깊게 들어가면은 이렇게 이른바 다변수 함수라고 불리는, 이제 변수가 여러 개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 다변수 함수라고 불리우는 이런 것도 이제 분석을 하게 된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는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만약에 이게 여러분들 뱃살 크기, 뱃살 둘레, 그럼 다양한 원인이 있을 수 있겠죠. 뭐 여러분들이 뭐 칼로리 섭취량이라든가 뭐 여러분의 호르몬 수치라든가 아니면 뭐 수면량 이런 것도 되게 중요하잖아요. 이런 다양한 그 원인들이 결과를 이제 복합적으로 영향을 주는 관계일 텐데, 이건 다변수 함수라서 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다행스럽게도 경제학 원론에서는
1변수 함수라고 불리는 아주 심플한 관계 위주로 문제를 나옵니다. 물론 이제 안타깝게도 거시경제 파트가 들어가게 된다면 이제 2변수, 3변수까지 조금 더 난이도가 올라갈 수는 있겠습니다만은 하지만 지금 제가 소개해 드리고자 하는 1변수 함수, 가장 심플한 형태가 되겠죠. 이 1변수 함수부터 잘 좀 따라와 주신다면 2변수, 3변수로 늘어나는 거의 원리가 그렇게 복잡해지진 않습니다. 뭐든지 첫 걸음부터 이제 차근차근 올라가면은 언젠가나 다 정상에 올라갈 수 있단 말입니다. 자, 그래서 일단 1변수 함수부터 볼게요. 즉 x라는 놈이 이 y라는 애에 영향을 준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얘를 원인이다, 그 y를 결과다 이렇게 부르기도 하고요. 수학적인 용어로는 x를 독립변수다라고 부르고 y를 종속변수다라고 이렇게 부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주 간단한 이런 이제 관계를 수학적으로 표현한 관계를 우리 함수다라고 부르지 않겠습니까? 특히 1변수 함수. 자,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한글로 좀 적었어요. 그러니까 이 x가 y에 영향을 미친다라는 이런 그 관계식을 한글로 이렇게 크게 적으니까 글씨가 되게 여러 개가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우리 수학자들도 아마 되게 심플하고 단순한 걸 되게 좋아하는 것 같아요. 경작도 그렇지만. 그래서 얘를 수학 기호로 아주 축약해서 좀 설명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뭐 약간 상형 문자 같은 건데 외국에 놀러 갔는데 화장실이 급해요. 화장실 딱 들어갔는데 문이 두 군데 있어. 근데 한쪽 문에 이렇게 있고요. 다른 한쪽 문에는 이렇게 있어요. 그럼 이게 뭔지 글자가 전혀 아니잖아요. 글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여기가 남자 화장실이겠구나, 여기가 여자 화장실이겠구나, 우리가 되게 심플하게 볼 수 있잖아요. 마찬가지로 수학 기호라는 것도 그런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한글로 장황하게 설명해야 되는 이러한 관계들을 아주 심플하게 요약한 이런 피토그램 같은 그런 느낌이 수학 기호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수학 기호가 등장한다고 막 경기 일으키는 그럴 필요 전혀 없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화장실 문구 봤는데 깜짝 놀라가는 그럴 필요는 없는 것처럼 말이죠. 자, 그래서 얘를 수학 기호로 진짜 심플하게 나타내는 거야. 예, 이렇게 나타내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그래서 다음부터는 그리고 여러분 이 정도의 수학 기호는 우리 경제학 교과서에서 충분히 등장할 수 있으니까 좀 잘 봐주셔야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얘로 나타내는 거예요. 지금 뭐죠? x가 원인이고 y가 결과다라는 얘기입니다. 다시 말하면 x가 변하면 이 x의 변화에 의해서 y의 값도 움직인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y는 fx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y는 fx 이렇게 부르게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f는 그 펑션이라는 함수의 약자라는 거야. 즉 x와 y는 어떤 함수 관계다라는 건데 특히 x가 독립변수, 즉 원인이 되는 애고요. y가 종속변수다. 이렇게 이제 부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뭐 여러 가지 세상에는 모든 이런 인과율에 영향을 받는 다양한 원인 결과 관계가 이제 복합적으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세상의 모든 삼라만상도 다 함수로 나타낼 수 있어요. 하지만 이제 경제학도 당연히 이제 세상사의 한 일부분이기 때문에 경제학에서 벌어지는 여러 가지 인과관계도 당연히 이렇게 함수로 나타낼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예를 들어 볼게요. 자, 만약에 여러분들 제품 가격이 이렇게 있습니다. 가격. 이 가격이 변할 때 여러분의 소비량도 따라서 변하지 않겠어요? 예를 들어서 가격, 그러니까 여러분 주로 사는 예를 들어서 이제 톰이라는 애가 있다고 한번 가정할게요. 톰이라는 어떤 가상의 소비자가 있는데 얘는 맥주를 되게 좋아해. 뭐 이 강의 들으시는 분들 중에서도 맥주 좋아하시는 분들 당연히 많이 있겠죠. 근데 맥주를 되게 좋아해가지고 자신의 소득의 이제 그 일정 부분을 맥주 사는데 꾸준히 이제 소비를 하는 그런 소비자가 있다고 해요. 자, 근데 어느 날 마트에 갔더니 안타깝게도 맥주 가격이 상당히 이렇게 폭등했어요. 그럼 바로 이제 톰의 맥주의 이제 구매량은 어떻게 될까요? 나중에는 여러분들 이거 정식 경제학적 용어로는 수요량이라는 단어로 이제 등장하게 됩니다. 근데 아직 우리 경제학 본진도는 아직 안 들어간 거니까 근데 수요량이라는 단어, 그러니까 학문적인 용어보다는 여러분들 일상적으로 더 많이 쓰는 구매량이라는 단어로 좀 소개를 해드릴게요. 거의 같은 개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가격이 쭉 올라갔어. 그럼 이제 구매량도 당연히 이게 영향을 안 받을 수 없지 않겠습니까? 물론 여러분 이런 사람도 있을 것 같아. 예를 들어서 막 어마막대한 재벌이야. 그래서 막 재산이 막 10조, 20조 이래. 이런 사람은 맥주 가격이 폭등했다고 이게 영향 안 받겠죠. 근데 여러분 이 강의 들으시는 분 중에서 뭐 재산이 뭐 10조, 20조 이런 분들이 혹시 있으시면은 좀 저랑 친하게 지내시면 좋을 것 같은데 그런 분은 아마 없을 것 같아. 그런 극히 예외적인 경우는 좀 제외하고 우리 일반적인 경우에 많은 소비자들이 이 가격에 따라서 구매량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그래서 가격이 변하면 구매량도 따라서 변하는데 여러분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가격이 쫙 올라갔는데 맥주 구매량이 늘어날 것 같아요? 줄어들 것 같아요? 그냥 기본 상식으로. 네, 줄어든다라고 보는 게 너무나 타당합니다. 물론
이런 경우도 현실에서 아예 없는 건 아닙니다. 맥주 가격이 올라갔더니 어떤 정말 희한한 소비 패턴을 갖고 있는 소비자가 맥주의 구매량도 쫙 올리는 이런 경우도 현실에서 아예 없다라고 단정 지을 수는 없는데 이런 경우는 여러분들 극히 예외적인 경우입니다. 자, 우리 경제학은 사회과학으로서 언제나 어디서나 막 이제 그 물리학 법칙처럼 100%다 맞아떨어지는 이거를 분석하려는 게 아니고 그냥 대체적으로 일반적으로 이러한 대략적인 경향성을 띠는 거를 이제 분석하는 이런 학문이다라고 좀 생각해 주신다면은 이렇게 정말 극히 예외적인 경우는 경제학 원론에서 배제시켜서 이제 공부를 해 주셔야 되겠죠. 그래서 이런 경우는 그냥 논의를 배제해 주시고 그냥 기본 상식적으로 가격이 비싸지니까 아우 비싸졌네. 주머니 사정도 좀 빡빡하고 에이 구매량을 줄여야겠다. 이렇게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자, 얘가 원인이고 얘가 결과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것도 함수 관계인 거예요, 여러분들. 경제학에서 벌어지게 되는 다양한 이런 원인과 결과 관계들을 수요 함수라든가 공급 함수라든가 뭐 소비 함수라든가 투자 함수라든가 다양한 함수로 이제 표현을 하게 될 거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이라도 제가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1차 함수의 표현 형태를 잘 좀 숙지를 해 주셔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그렇게 어렵진 않았었잖아요. 자, 그러면 이제 이것도 이제 수학 기호로 나타낼 건데 자, 그럼 여러분 여기서 이제 이런 경제학적인 인과관계가 딱 이론적으로 등장했다라고 한다면은 이제 무엇이 원인이고 무엇이 결과가 되는지를 차근차근 하나씩 잘 습득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자, 근데 이제 제가 여기서 이제 출제자의 권한으로 자, 얘를 원인이라고 이제 세팅했고 따라서 얘가 결과다라고 이렇게 세팅이 됐고요. 이건 꼭 출제자의 권한으로 부여하지 않아도 우리 기본 상식자는 아, 얘가 원인이고 얘가 결과였구나. 우리가 다 그 일반적으로 그 받아들일만 하잖아요. 그래서 자, 얘가 이제 독립변수가 돼요. 독립변수. 아이고. 독립변수. 그다음에 얘가 이제 종속변수가 되는 거죠. 종속변수. 얘도 이제 함수 관계이니까. 그럼 얘도 이제 표현할 수 있겠죠. 그럼 아까 y는 fx 이런 식으로 이 함수 관계를 아주 심플한 기호로 나타냈잖아요. 그럼 얘도 마찬가지로 나타낼 수 있는 겁니다. 어떻게 나타내죠? 그래서 구매량은 f 가격 이렇게 나타내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예, 간단하죠. 여기서 이제 이렇게 나타내면 되는데 근데 이제 한 가지 안타까운 거는 자, 우리 한글 되게 아름답지만 한글 근데 보시면 구매량 이러면 벌써 몇 글자 몇 획이야.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아우 팔이 아파. 그러니까 어떻게 하는 거죠? 이 구매량을 지칭하는 심플한 알파벳으로 쓰자. 이거 다 알파벳이잖아. 알파벳이니까 앞으로는요 이 구매량을요 혹은 이제 어떤 특정 경제 활동량을요 대문자 Q로 좀 쓰도록 할게요. 대문자 Q로 좀 쓰도록 할게요.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이제 앞으로 이제 이 기초 이론 강의뿐만 아니라 이제 본진도 쭉 나가면서도 특별한 언급이 없으면 이 특정 이 해당 경제 주체의 어떤 경제 활동량을 지칭하는 알파벳은 이렇게 대문자 Q를 좀 상당히 많이 쓰겠구나 이렇게 좀 받아들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아, 참고로 요 Q는 영어 퀀터티 약자입니다. 퀀티티. 이거 뭐 영어 사전 그 펼쳐 보시면 뭐 수량, 개수 이거를 지칭하고 있을 거예요. 어떤 수량을 나타내는 그 영어입니다. 그래서 이 구매량 한글로 적어도 되는데 쓸 때마다 제가 뭐 한글 그렇게 예쁘게 쓰는 것도 아니고 팔도 아프고 하니까 Q로 이렇게 좀 나타내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이제 얘를 이렇게 Q 이렇게 좀 나타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가격도 여러분들 알파벳을 좀 쓰도록 할게요. 여러분 가격을 영어로 표현하면 뭐죠? 프라이스라고 표현하죠. 프라이스. 그래서 가격을 나타내는 알파벳은 대문자 P를 좀 쓰도록 하겠습니다. P. 그래서 이런 식으로. 자, 이렇게 이제 표현이 되겠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것도 함수 기호인 거예요. 자, 우리 중고등학교 때는 y는 fx라는 xy라는 이런 알파벳을 아주 이제 각인이 되다시피 이제 그 기억 속에 또렷하게 남아 있을 테지만 경제학에서는 이제 반드시 이렇게 xy라는 알파벳만 등장하지 않는다라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다양한 경제 활동 원리를 이제 표현하는 각각의 경제학적 개념들을 이렇게 나름대로 알파벳을 이용해 가지고 이렇게 함수로 많이 표현하게 된다는 얘기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종종 뭐 제가 집필한 교재뿐만 아니라 다른 경제학 참고서 많이 보시게 된다면 요거 한 번씩은 다 보시게 될 거예요. 즉 뭐죠? 이런 식으로 소비자 입장에서 가격과 구매량 이런 함수 관계를 나타내는 함수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얘를 뭐라고 부르느냐? 우리 소비자의 수요 함수다라고 불러요. 수요 함수. 이런 식으로 수요 함수. 아, 그래서 이걸 딱 보고 아, 이 소비자는 가격에 따라서 이 소비자의 수요량 혹은 구매량이 영향을 받는 이런 관계가 성립하고 있구나 이렇게 받아들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걸 바탕으로 그래서 딱 요것만 보면은 이걸 바탕으로 우리가 알 수 있는 정보가 뭐냐면 이 소비자는 가격이 변하면 그거에 맞춰서 이 소비자의 구매량도 따라서 변하는구나라는 것까지만 알지 얼마나 어떻게 변하는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맥주 가격이 한 캔당 만약에 100원 올라갔을 때 구매량이 몇 개 떨어지는지 그거에 대한 구체적인 수치를 계산할 수 있는 정보가 이게 하나도 안 들어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얘네가 어떤 이런 관계를 갖고 있습니다라는 거에 대한만 정보를 주는 거지 우리 계산 문제를 풀 수 있는 구체적이고 명시적인 아까 말씀드렸던 요렇게 뭐 예를 들면 마이너스 2x 더하기 10 이런 식으로 이렇게 되면 구체적 계산을 해낼 수가 있잖아요. 좌표를 그릴 수가 있으니까 그거에 대한 정보는 없다는 얘기죠. 자, 그러니까 여러분들 실제 시험 문제에서는요. 출제자가 이렇게 보통은 이렇게 세팅을 해줘요. 이 소비자는 가격이 변하면 구매량도 따라서 변하는 소비자입니다라고 이렇게 먼저 딱 소개를 해주고요. 그다음에 이제 만약에 이제 출제자가 얘를 계산 문제로 내고 싶다라고 한다면은 바로 얘를 이제 계산할 수 있는 형태 구체적이고 명시적인 일차 함수 형태로 표현해 줄 겁니다. 그럼 어떻게 표현해 주느냐? 이렇게 표현해 주겠죠. Q는 예를 들어서 100 마이너스 2분의 1P 이런 식으로 표현해 줄 겁니다. 이런 식으로. 자, 그러면 여러분 이런 형태의 수요함수를 상당히 많이 목격하시게 될 거다라는 얘기입니다. 이런 식으로. 그럼 이제 구체적인 이거 딱 보면 여러분들 좀 눈치 빠르신 분들은 이거 1차 함수 형태의 수요함수가 세팅이 됐구나라는 걸 눈치채실 수가 있겠죠. 왜요? 우리 1차 함수의 기본적인 형태는 이거였잖아. ax 더하기 b 이거였고 자, 그다음에 요 x 앞에 붙어 있는 요게 이제 계수이죠. 계수. 그다음에 요 x 앞에 지수가 안 붙어 있어. 그러니까 뭐 제곱이라든가 세제곱이라든가 이런 게 없어. 1차 함수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자, 이렇게 들어가 있는 거예요. 자, 근데 이제 알파벳이 조금 생소하시죠. 이런 식으로 보시는 것처럼. 자, 그런데 그러니까 이제 좀 추론이라든가 이런 게 좀 필요합니다. 우리 아까 함수를 나타내는 일반적인 알파벳 표현 형태는 이거였잖아요. 근데 지금 제가 옆에 요거 딱 보세요. 요거. 지금 Q는 FP 이렇게 나와 있잖아.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요 1차 함수의 좌변이라고 불리우죠. 좌변이라고 불리우는 요게 바로 종속 변수구나라고 이렇게 표현이 되겠습니다. 종속 변수. 그다음에 우변에 위치한 우변에 지금 P라는 알파벳이 들어가 있죠. 이게 바로 이제 독립 변수구나. 우리가 이렇게 추론을 해볼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식으로. 독립 변수구나. 자, 이렇게 해서 이제 1차 함수 관계가 들어가게 되겠죠. 그러니까 아직 여러분들 요 알파벳 Q와 P라는 알파벳에 대해서 아직 좀 잘 와닿지 않으시면은 어쩔 수가 없어요. 중간 관계로 그 단계로서 얘를 y, x로 바꿔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y는 100 마이너스 2분의 1 x 이래 버리면 우리가 이제 지난 시간에 훈련하셨던 1차 함수 형태로 조금 이제 더 친숙하잖아요. 근데 이게 훈련이 많이 되신 분들은 굳이 요렇게 바꾼 다음에 머릿속으로 이 그래프를 그리고 나서 문제를 풀거나 이럴 필요 없이 좀 익숙해지시면 바로 이것만 보고도 머릿속에서 이 형태가 바로 연상이 됩니다. 그 정도까지는 좀 차근차근 훈련을 해주셔야 돼요. 왜냐면 우리 감정평가사 경쟁 문제가 좀 많은데 한정된 시간에 계산도 빨리빠릿하게 풀어야 되고 개념도 빨리빨리 끄집어내서 문제 풀려면 시간이 촉박하단 말입니다. 그래서 문제에서 딱 요게 나왔는데 요게 종속 변수고 요게 독립 변수니까 얘를 y로 바꾸고 얘를 x로 바꿔서 이렇게 하는구나. 그다음에 요걸 이제 딱 그려가지고 얘는 이렇게 그려지니까 여기서 요 값이 이렇게 나오는구나. 언제 이렇게 하고 있습니까? 그래서 지금 처음이기 때문에 이게 익숙하지 않으신 분들을 위해서 얘를 요렇게 이제 알파벳을 변형해서 제가 좀 표현해 드린 거지만 나중에 여러분 이것만 보고도 바로바로 빠릿빠릿하게 머릿속에서 이 수요함수가 이런 형태니까 얘를 그래프로 나타내면 이렇게 그려지겠구나. 빨리 좀 캐치해 내주셔야 되겠습니다. 그렇게 어렵지 않을 거예요. 훈련만 연습만 좀 충실하게 하신다면 말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런 함수 관계로 나타나게 되는 걸 이제 확인해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뭐 한번 해석해 볼까요? 그럼 간단하죠. 그러면 이 소비자는요, 마트에 맥주를 딱 사러 갔는데 맥주가 하나에 그냥 화폐 단위는 달러로 좀 쓰도록 하겠습니다. 왜냐면 원을 쓰면 여러분 맥주 한 캔은 2,500원 이렇게 뭐 비싼 건 3,000원 막 이렇게 하잖아. 공이 너무 많이 붙어 있어. 안타깝게도. 그래서 이 칠판에 쓰기가 좀 그래. 공이 너무 많이 붙어서 자, 우리 이제 미국으로 빙의해서 화폐 단위를 좀 달러로 좀 바꾸도록 할게요. 자, 하필 제가 이제 설명 과정 톰도 저기 이름이 딱 미국식 이름이잖아. 그래서 톰이라는 애가 뭐 LA에 거주하고 있을 거예요. 톰이라는 애가 편의점 거기도 편의점이 있겠지. 마트 가가지고 이제 맥주를 딱 사러 갔는데 맥주 한 캔이
만약에 뭐 30달러라고 할게요. 30달러. 맥주 한 캔에 30달러면 엄청 비싼 거 아닙니까? 그냥 명품 맥주라고 할게요. 수제 명품 맥주 30달러래. 그러면 이 톰은 이 맥주 몇 캔 삽니까? 이 30을 여기다 넣으시면 돼요. 어렵지 않죠. 그럼 얼마예요? 100에서 P가 30인데 앞에 2분의 1이 곱해져 있죠. 그러니까 얘는 이제 15가 되겠네. 그래서 이제 85캔 이렇게 사면 되는 겁니다. 계산이 충분히 가능하겠죠. 그러니까 여러분 그 경제학에서 계산은 덧셈, 뺄셈, 곱셈, 나눗셈만 하면 다 풀어. 그러니까 못 푸는 문제가 뭐냐면 출제자가 이렇게 세팅한 함수가 어떤 관계인지 어버버하다가 이제 이게 해석이 안 돼서 그러는 거예요. 하지만 출제자가 이렇게 딱 줘놓고 계산이 가능한 구체적인 명시적인 함수 형태로 딱 해주면은 여러분들 여기 있는 알파벳이 뭔지 파악하시면 끝나. 모든 게 끝나. 얘가 가격이고 얘가 이 톰이라는 애 맥주 구매량이구나. 근데 보시면 이쪽 좌변에 종속 변수가 들어가 있고 우변에 독립 변수가 들어가 있으니까 톰은 P가 변하면 그거에 따라서 Q도 따라서 변하는 애구나. 이렇게 이제 바로 캐치가 되더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맥주 가격이 이제 한 캔에 30달러다. 좀 비싸긴 한데 30달러다라고 한다면 여기다 30달러 넣으시면은 얘는 85캔을 사는구나. 이렇게 바로 계산이 되는 거죠. 근데 만약에 시장 환경의 변화로 맥주 가격이 30달러도 비싼데 무려 40달러로 확 급등했다라고 하면 가정해 볼게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톰의 맥주 구매량은 여기다 또 40 넣으시면 되는 거예요. 얼마죠? 얘 전체가 20이 되니까 80으로 이렇게 줄어들게 되는 걸 보실 수가 있겠죠. 이게 다야. 별게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하나씩 한 걸음 한 걸음 짚어나가면은 계산은 되게 심플합니다. 하지만 여러분들 이거 너무 쉽다고 그런가 보다 대충 복습 안 하고 넘어가시면 나중에 기억 안 나는 거야. 이게 제가 경제학 강의 되게 많이 했는데 그래서 이제 차근차근 짚어나가면 많은 수험생분들이 그런가 보다 할만하네 하는데 이걸 너무 얕게 보는 거야. 여러분들 호랑이는 토끼 한 마리를 잡을 때도 진짜 최선을 다해야 되잖아. 그렇기 때문에 쉽다고 그냥 넘어가지 마시고 꼼꼼하게 복습해 주세요. 이게 하나씩 차근차근 쌓이는데 이게 복습이 제대로 안 돼 있으면 어느 순간 뒤돌아보면 이게 다 엉켜가지고 어느 순간 이게 도저히 이제 손 쓸 수 없을 만큼 머릿속 개념이 헝클어지게 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천천히 이제 나가긴 하겠습니다만 여러분들은 꼼꼼하게 복습해서 따라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 개별 소비자의 이런 수요 함수 관계를 수학적 표현이라든가 알파벳으로 이렇게 심플하게 나타낼 수 있고 그래서 그걸 잘 해석하시면은 계산 문제는 다 사칙 연산 안에서 간단하게 끝난다. 이렇게 좀 정리해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런데 말입니다. 여러분들 이 관계 말이에요. 가격이 비싸지니까 우리 톰이라는 애가 맥주 구매량을 줄였다라는 우리가 흔히 목격할 수 있는 이런 일반적인 상식적 개념이긴 한데요. 여러분 조심할 게 경제학은 되게 방대한 말이야. 여러분 인간의 경제 활동이라는 게 뭐 이렇게 맥주 구매하는 행위 하나만 있는 게 아니잖아. 정말 무수히 많은 경제 활동과 경제 활동에 내포되어 있는 원리들이 제각각으로 아주 복잡하게 얽혀 있단 말입니다. 자, 그래서 지금 개별 소비자 입장에서는 가격이 상승하면 구매량 줄이게 되는 이런 행동을 하겠습니다만은 이제 소비자가 아니고 다른 시장 전체적인 관점으로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이거는 톰 입장에서는 이렇게 행동하게 된다고. 톰은 이렇게 행동하게 된다고. 근데 여러분들 어떤 개인이라는 톰 입장이 아니고 우리 지구 전체적, 시장 전체적 관점으로 얘기를 달리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 만약에 석유입니다. 석유. 아시죠? 오일, 기름. 우리 석유 한 방울 아니다. 우리도 석유는 나긴 났는데 찌끔 난다고 하네요. 어쨌든 되게 귀중한 자원인데 여러분 요거 한번 생각해 볼게요. 그러면은 석유 가격이 이렇게 있고 그다음에 이제 석유 채굴량이죠. 이제 뽑아내는 석유 생산량 이렇게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이 석유 가격과 석유 생산량과도 당연히 밀접한 경제학적 원리가 들어가 있을 거야. 얘네들도 함수 관계일 거야. 그거는 우리가 이제 상식적으로 얘랑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수학적 관련이 있는 함수적 관계이겠구나. 이거는 우리가 이제 뻔히 알 수 있을 텐데. 근데 여기서 이제 종속 변수랑 독립 변수를 한번 생각해 보자라는 얘기입니다. 자, 가격이 변하면 그거에 맞춰서 생산량이 움직일까요? 아니면 생산량이 변하면 그거에 따라서 가격이 변할까요? 다시 말하면 가격이 지금 생산량에 영향을 줄 거냐 아니면 반대로 생산량의 변화가 석유 가격에 영향을 줄 거냐 이런 뭐일 것 같아요? 좀 애매하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바로 이제 경제학적 공식과 원리들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제가 소개해드리면 잊지 마시고 차근차근 잘 머릿속에 기억을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뭐 노트에도 정리해 주셔야 되겠고
자, 정답은 이렇게 갑니다. 생산량의 변화가 가격을 영향을 주는 거예요. 이렇게 생각하실지도 모르겠죠. 아니 석유 가격이 비싸지면은 석유들 물 들어올 때 너 좋으라고 석유도 많이 생산해서 팔면 더 이득이니까 석유 생산량도 더 늘어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실지 모르겠는데 아닙니다. 아니에요. 그러니까 경제학을 어렵게 만드는 이유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함수가 막 어렵거나 계산이 어렵거나 그런 게 아니고 이런 경제학의 다양한 경제학적 원리들이 어지럽게 얽혀 있는데 이거에 이제 원인 결과 관계를 잘 매핑해야 돼. 근데 그게 안 되면 엉켜버리는 거야. 그래서 경제학이 어렵다라고 느끼시게 되는 거예요. 아닙니다. 여러분 이렇게 되지 않습니다. 생산량의 변화가 가격의 변화를 야기한다라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자 지금 그럼 얘는 뭐예요? 얘는 제가 처음에 설명할 때 어떻게 했죠? 개별 소비자 톰의 소비 활동을 한 거잖아. 자, 그러니까 여러분들 여기서 이제 원인과 결과가 좀 잘 복잡하게 어지럽게 얽혀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수험적 관점에서 이걸 케이스 바이 케이스별로 싹싹싹 잘 정리를 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자, 개별 소비자 입장에서 여러분 개별 소비자 입장에서 P와 Q의 이 관계랑 시장 전체적 입장에서 P와 Q의 관계는 다르다라는 얘기입니다. 시장 전체적 입장에서 P와 Q의 관계, 다시 말하면 원인 결과 방향과 개별 소비자 입장에서 P와 Q의 원인 결과 그 관계는 역전되는 게 허다하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개별 소비자 입장에서 보시는 것처럼 요 놈이 영향을 주지만 시장 전체적 관점에서는 반대로 요 놈의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겁니다. 아직 잘 이해가 안 되시죠? 근데 일단은 받아들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거는 경제학의 정설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경제학 문제를 풀 때 그 케이스 바이 케이스별로 문제 챕터별로 이 경제학 공식을 제대로 적용해 주셔야 되는데 자 분명히 출제자는요 시장 전체적 관점에서 문제를 냈는데 여러분들이 이거를 제대로 공부 안 하신 거야. 이것만 드립다 공부해 놓고 이 원리에 따라서 이걸 풀려면 당연히 역방향으로 문제를 풀잖아요. 정답이 안 나올 수밖에 없겠지. 정답이 안 나오는 게 아니고 문제 자체가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자, 그래서 챕터별로 그다음에 혹은 출제자가 세팅한 문제 최초 세팅 상황별로 이 관계가 역전되는 게 충분히 가능합니다. 오히려 그런 경우가 더 빈번하다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시장 전체적인 관점에서는요. 보시는 것처럼 생산량이 지금 이렇게 가격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라고 이렇게 보셔야 되겠죠. 자, 그러면 우리 생산자 버전에서는 얘기가 다릅니다. 즉 시장 전체 환경에서는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석유의 시장 전체적 글로벌 생산량이 바로 석유 가격에 영향을 미친다라고 이렇게 보실 수가 있겠죠. 자, 제가 이제 알파벳으로 이렇게 썼는데 살짝 좀 눈치채셨나요? 예, 석유 생산량을 지칭한 알파벳이에요. 이건 당연히 석유 가격을 지칭한 알파벳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시장 전체적 관점에선 생산량이 독립 변수고요. 그 재화 혹은 서비스의 이제 시장 균형 가격이 종속 변수가 되더라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독립 변수가 되는 거지. 생산량이요. 그다음에 이게 이제 종속 변수가 된다. 이런 식으로 좀 받아들여서 이해를 해 주셔야 된다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럼 얘를 함수로 표현하면 이제 어떻게 되는 거야? 이렇게 바뀌게 되겠죠. 이런 식으로. 자, 언제나 수학적으로는요. 종속 변수를 좌변에 위치시켜 줍니다. 그다음에 독립 변수를 우변에 위치시켜 주기 때문에 자, 시장 전체적으로 석유 생산량과 석유의 시장 균형 가격 간의 관계는 이런 식의 함수 표현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럼 해석해 주셔야죠. 석유를 시장 전체적 관점에서 해석하자면은 자, 우리 석유 생산자들 이제 오펙이라고 한번 들어보셨죠? 석유 수출국 기구의 요 생산량이 변화가 바로 석유 가격에 영향을 미치는구나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그럼 그리고 그 관계는 어떻게 될까요? 방향이죠, 방향. 그러니까 이제 석유 수출국 기구라든가 이제 전 세계의 이제 국가가 이제 석유 회사들 혹은 국가들이 산유국들이 되겠죠. 석유 생산량을 쫙 늘려주면 여러분 석유 가격은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여기서 경제학의 두 번째 법칙이 작용하게 됩니다. 참고로 경제학의 첫 번째 법칙은요. 세상에 공짜는 없답니다. 세상에 공짜는 없어요. 무언가 이제 소중하거나 귀한 걸 얻으려면 거기 합당한 대가를 지불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게 경제학의 첫 번째 법칙이고요. 경제학의 두 번째 법칙은 뭐 여기 등장하기도 하는데 귀해지면 비싸집니다.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귀해지면 비싸지고 흔해지면 싸집니다. 그 가치가 낮아진다는 얘기가 됩니다.
자, 근데 이제 전 세계 이제 석유 산유국들이 석유 생산량을 쫙 늘리면 여러분 글로벌적으로 석유가 흔해지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죠? 얘가 이렇게 낮아지게 된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겠죠. 자, 그리고 이제 전체적 관점에서도 이제 시장 전체적 관점에서도 요게 쭉 이제 생산량이 올라가게 된다면은 이제 가격은 낮아지게 되는 이런 관계도 우리가 다 해석을 해내실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문제가 발생하게 되는 거죠. 아, 이제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면, 자, 좀 당구장 표시를 하나 해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니까 이 개별 소비자 입장에서는 말입니다. 개별 소비자 입장에서는 P와 Q 중에서 자, 요게 독립 변수였고요. 요게 종속 변수였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개별 소비자 입장에서 아까 그 예시적으로 들여드렸던 우리 수요 함수를 그래프로 표현하자라고 한다면은 자, 우리 그래프의 기본적인 좌표 평면 체계는 저기 x축, 그다음에 y축 요렇게 이제 표시가 됩니다. 자, 그런데 우리 함수 관계를 나타내는 알파벳 표현 형태는 보시는 것처럼 y는 fx 이렇게 썼단 말이에요. 자, 다시 말하면 뭐죠? 여러분들이 너무 익숙한 요 x축과 y축으로 구성된 요 좌표 평면 체계에서 함수를 그래프로 그리려고 할 때 자, 이 가로축의 x는 독립 변수라는 말입니다. 독립 변수. 그다음에 세로축의 y는 바로 종속 변수를 지칭하게 되는 거예요. 종속 변수. 여러분 중고등학교 때 수학 시간은 다 이렇게 표현이 된단 말입니다. x축, y축이. x는 그냥 관례적으로 독립 변수를 지칭하고 y는 세로축이죠. 종속 변수를 지칭하는 게 여러분 이제 중고등학교 6년 이상 뭐 빠르면 초등학교 때부터 공부하셨던 그 수년간에 걸친 관례적 표현 방법이 되는 거야. 자, 그럼 개별 소비자 입장에서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가격이 독립 변수고 우리 구매량이 종속 변수이다 보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P가 가로축에 표시가 되고요. Q가 세로축에 표시되는 이러한 좌표 평면 체계에서 수요 함수를 그리는 게 타당하다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시장 전체적 관점에서 이게 역전돼 버리잖아요. 어떻게 역전되죠? 시장 전체적 관점에서는 이 관계가 역전되잖아요. 시장 전체적 관점에서는 요 수량이 요게 독립 변수고요. 그거에 의해서 가격이 결정되는 요게 종속 변수가 돼 버리는 이런 상황이 벌어지게 되더라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니까 어떻게 되죠? 시장 전체적 관점에서는 Q가 가로축에 위치하고 P가 세로축에 위치해버리는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되는 거죠. 자, 그러니까 이제 이거를 그래프를 표현할 때마다 지금 개별 소비자 입장에서는 Q 세로축, P 가로축, 그 다음에 시장 전체적 관점에서는 P가 세로축, Q가 가로축 이렇게 해버리면은 얼마나 번잡하고 헷갈리겠어요. 그림도 막 그릴 때마다 막 바꿔야 되고, 그러니까 너무 이제 힘들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하는 거죠? 야, 그냥 하나로 통일해 버리자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경제학자들이 야, 이런 식으로 개별 소비자에서 좌표 평면 체계 이렇게 하고 시장 전체적 관점에서 이렇게 해버리면 이거 너무 왔다 갔다 하는데 막 그 위치 바꿔야 되고 다 이렇게 뒤집어야 되고 하니까 어우 너무 번거롭다. 야, 어떻게 그렇게 다 표현하냐? 야, 그냥 하나로 통일해. 중국집 메뉴 통일하듯이 요걸 통일합니다. 무조건 그냥 이걸 통일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개별 소비자 이런 관계식도 이 좌표 평면 체계에서 표현하지 않습니다. 요 좌표 평면 체계에서 표현하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등장하는 개념이 어떤 개념이다? 예, 역수요 함수라는 개념이 되겠습니다. 역수요 함수. 역수요 함수.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별표 하나 좀 치도록 할게요. 앞으로 여러분들이 개별 소비자 버전에서 푸셔야 되는 모든 수요 함수는요. 이렇게 역수요 함수로 변환해서 푸셔야지 경제학자들이 약속한 모든 그래프 표현 형태 좌표 평면 체계 요게 딱 세팅이 맞게 들어간다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여러분 요게 이제 좀 무슨 말인지 아직은 까다로우실 텐데 바로 이어서 다음 시간에 요거에 대한 산술적 간단하고 심플한 사례를 표현해 드릴 테니까 그거를 받아들이시면서 이해해 주시면은 아, 제가 하고자 하는 말의 취지를 정확하게 확인하실 수 있을 거고 자,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이해가 안 된다. 아, 그럼 이게 이렇게 하기로 약속을 한 거야, 경제학자들이. 그럼 따라야지. 그럼 되겠습니다. 모든 계산 문제는 요거에 맞춰서 이제 풀이하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이번 시간은 여러분들 우리 수요 함수에서 이제 종속 변수, 독립 변수의 관계를 이제 알파벳에서 어떻게 표현하는지, 그다음에 개별 소비자랑 시장 전체적으로 이렇게 종속 변수, 독립 변수의 인과관계가 역전되는 게 가능하다라는 것까지 좀 소개를 시켜드렸고요. 자, 다음 시간에 핵심 주제 역수요 함수 다음 시간 이어서 진도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강의는 여기서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